네, 모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미중 신냉전과 아시아의 외교 안보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세션 사회는 김수권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주 핀란드 대사, 주 라오스 대사를 역임하셨고요. 외교부 본부에선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이슈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사분으로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차창훈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수권 교수님과 두 분의 연사분, 그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단위로 이동하시는 동안 함께해 주실 외국 연사분들도 함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미국에선 존 펌프리트 워싱턴 포스트 컬럼니스트를 모셨고요. 중국에선 스인홍 인민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님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미, 중 3국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만큼 간혹 끊김 현상이나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회의에 버추얼리 이렇게 만나주신 존 펌프리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시인홍 교수님 환영드리고 감사합니다. 김성배 수석연구위원님과 차창훈 교수님은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연사분이 두 분이 계셔서 우선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디스커선트들의 말씀을 10분 정도 듣고 나서 이게 이제 온라인 연결이라는 조금 상황이 있어서 먼저 10분씩 말씀을 듣고 이어서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제가 영어로 Mr. John Pomfret, I'm sorry, 예, 펌프리트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립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인홍 교수님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Without further ado, 우선 순서는 성함 알파벳 순서대로 우선 존 펌프리트 컬럼니스트 얘기 듣고 시인홍 교수님, 김성배 수석연구원님, 차창수 교수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Mr. John Pomfret, floor is yours. 말씀하시죠. 시작할까요, 이제? Yes, 그러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메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터 펌프리트께서는 다음 미국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특히 중국 정책, 이번 오늘 주제가 미중 신냉전과 아시아의 안보 외교 과제인 만큼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지금 이 특별한 하고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오디언스들이 우리 미스터 펌프리트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에 펼쳐질 미중 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우리 한반도에는 또 어떤 영향, 한반도라고 그러면 남북한 관계도 있겠고요. 한미 관계, 간접적으로는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통역을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쭉 이어서 말하면 되나요? We will have 우리 동시 통역할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게 쭉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제16회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쁨을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소장님, 그리고 대사님 모두 반갑습니다. 스인훈 교수님, 또 차창훈 교수님 모두 반갑습니다. 조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최대한 이를 모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를 같이 또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게 바랍니다.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공산당 시진핑 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베이징에서 국수도 같이 먹고 24시간을 함께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조 바이든은 시진핑을 깡패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어쨌든 미국이 앞으로 미중 관계를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도중에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험난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전직 행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런 모든 과거 행정부들의 비난 이후 중국이 또 WTO에 가입을 하면서 부상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코로나 문제가 중국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죠. 시진핑이 깡패라고 하는 바이든의 그런 비난 어조를 보면 그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당분간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수정주의적 국가라고 비난을 하였죠. 7월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70%가 중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또 퓨 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35%만이 미국인만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에 비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이렇게 어조를 누그러뜨리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것에 대해서 협력을 도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어떤 진보적인 방향으로 전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진 라이스와 같은 그 자문관들은 중국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접근을 하자라고 권고를 하였죠. 그리고 라이스 장관도 중국에 대해서 또 인권에 대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이버 간첩 행위에 대해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또 그 밖에 많은 미국의 자문관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면서
중국이 아시아의 제1 권력 국가를 구상하려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캠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바로 여러 가지 중국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주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이든의 이너서클에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캠벨이라는 인물은 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캠벨과 그 부인이 모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직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죠.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까요? 그리고 화웨이와 같은에 대해서 했던 그런 식의 대항을 계속 할까요? 또 중국 관리들이 홍콩에 대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자 할까요? 또 화웨이 CF에 대해서 또 강경한 대응을 법적으로 하고자 할까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코로나에 대해서 중국이 협력을 제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모든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될까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항상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주창을 해오곤 했는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25%만을 차지하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밖에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편을 세우게 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결정 많이 해야 됩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이 교역 협정을 미국이 조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게 바라는 것들은 다양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군국화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부과한 그 경제 임바고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정책 노선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하나의 대리적인 존재를 내세울 수 있고 그것이 북한이 될 수 있겠죠.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하고자 한다면 중국은 조 바이든의 반응을 궁금해하겠죠. 물론 중국은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핵 보유국의 존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분열입니다. 통일 중국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에게 제가 권고를 한다면 일단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적인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동맹들을 바이든이 과연 단결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내세울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일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인사이트풀하고요. 또 그 인물들의 이름까지 그분들의 생각까지 이렇게 예시를 하면서 매우 흥미있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수인홍 교수님인데요. 수 교수님께는 이제 중국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태평양 반대쪽, 미국으로 보면 반대쪽에 그 중국에서 이번 미국 대선을 아직도 뭐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특히 이제 제가 이 말을 쓰면 좀 보태고 싶은데요. 중국에는 그 미국식 정치와 중국식 정치에 대한 좀 평가에 대한 담론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중국 정치의 어떤 시스템이 그 무수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 미국 대선을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예상하는 다음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어떤 부분, 약간 가정 상황입니다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중국은 대처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에 지음해서 미중 관계의 어떤 변화라면 변화, 그리고 그것이 또 한반도, 남북한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essor Shi, the floor is yours. Thank you.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아주 훌륭한 심포지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 한겨레 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훌륭한 학자분들을 가상으로나마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문정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차 교수님, 김 박사님 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 펌프레트 씨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는데요.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방금 하셨던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먼저 이 대선 이후에 미국의 대중 정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존 펌프레트 씨를 비롯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다 각자의 의견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많은 부분을 다른 학자들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有一个简要的summary， 然后我谈一些具体的问题。展望未来，从中国的视野看，这个中美关系缓解或者稳定而言，拜登当选美国总统有6项弊益和7项弊端，而且就此来看，拜登当选与假设特朗普连任有重大区别。由于特朗普行政当局在全球治理、中美贸易、中美战略竞斗和外交往来等问题领域倒行逆施，或采取和加剧危险行动，所以拜登新政府的纠错便迟早。Professor Shi, excuse me, I'm 네, 시 교수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불행히도 한중 또는 영중 통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귀를 쫑긋하고 한국에서 그 교수님의 발언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영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평가에 대해서 중국의 관점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소견을 밝혀보겠습니다. 중국의 시각에서 또는 중미 관계의 관점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를 평가를 해보고 또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into a less centralized power system. 중국의 대해서 6월 달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더더욱 그 강경하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 비하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훨씬 더 변동성이 적고 좀 더 안정적으로 중국을 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 양상이 조금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화에 더 주력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권 초기예요. 임기 초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미국의 기업 또 그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힌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결을 계속 지속하는 것을 지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 비하면은 조금 유럽에 비해서는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좀 이 비판적인 또는 이제 적대적인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그렇게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벳이나 아니면은 뭐 이 중국의 인권 문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시키거나 그것을 빌미로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트럼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티벳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중국의 인권 문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언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중국인들에 대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이나 공권력의 이런 어떤 경우에는 탄압에 가까운 그런 대응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양의 국가들이 다 하나의 통일된 전선을 가지고 중국에 맞서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도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바이든 하리스
바이든 당선자는 그 민주당의 조금 더 진보적인 그리고 급진적인 그 이 당파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표는 다자주의와 또 이 글로벌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당선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 깊이 분열된 그런 미국을 통합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지지를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온전한 지지를 다 받는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 조치를 계속 할 것 같고요. 이미 트럼프 시절에 시작되었고 양당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제재는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 그 자세에 대해서 좀 이 비교를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 간의 이 마찰은 계속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는 여전히 높게 이 설정을 하고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뭐 분쟁이나 이런 것은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동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거버넌스 그렇다면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협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중 간의 협력은.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이 이런 수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주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역이 계속 활성화되고 또 무역을 통해서 양국이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면은 그 관계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소비자 그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요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리고 관세를 인하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단계 무역협정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가능성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올해 4월 이후로는 아예 폐기되는데 그 가능성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사 대결은 미중 간의 그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관리하고 또 이 예방할 수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 전략적인 무기 증강을 좀 늦춘다면은 그 속도를 늦춘다면은 그러면 협력 원칙적으로는 미중 간의 협력이 조금 더 그 가능성이 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테러를 위한 협력이나 아니면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실천적으로 좀 더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협력의 여지와 또 그 대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미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중미 관계에 있어서 그 협조 관계가 예상되는 부분과 뭐 갈등이라면 갈등이랄까요? 경쟁이라면 경쟁이랄까요? 예상되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배 수석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중 관계가 또 조금은 코퍼레이션 쪽으로 먼저 말씀해 주신 미스터 존 폼프릿 그리고 시 교수님 모두 뭐 제가 듣기에는 약간 긍정적인 기대 바이든 정부에서는 기대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배 연구위원께서 박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미중 관계, 새 미 행정부와 새로운 미중 관계 그리고 이게 한반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대사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배입니다. 미스터 펌프릿하고 수인홍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스터 펌프릿께서는 바이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쪽이었던 것 같고, 수인홍 교수님께서는 미중 관계가 트럼프 당시보다는 좀 한결 대결 양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이제 한반도랑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저도 제 나름대로 미중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본 다음에 한반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세션 주제가 미중 신냉전과 아시아의 외교안보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간 경쟁이 신냉전 양상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다른 시각인데요. 무엇보다도 바이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냉전의 덫에 갇히지 않겠다. 명확하게 신냉전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는 분명히 신냉전 양상을 보였죠. 단순히 무역 마찰에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 표준 경쟁으로 갔고 안보적인 대결로도 치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공산당이 물러나야 된다는 식의 이념 대결로까지 갔죠. 이것은 명백히 냉전 때 우리가 보던 거였죠. 물론 미국의 민주당도 과거에 비해서는 대중 정서가 점점 강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바이든도 그렇고 리버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관여 정책의 전통이 명백히 있죠. 바이든 당선자도 과거 상원의원 시절에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지지하고 또 중국의 WTO 가입도 지지하는 역사가 있죠. 중국을 세계 체제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국이 그 룰을 가장 잘 따르게 하는 법이다라는 원래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는 우리 다 잘 알듯이
반중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한 존 볼튼 국방부 보좌관도 그렇고요. 지금 대표적인 우익 전략가인 스티브 베넌도 그렇고,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도 그렇고요. 피터 나바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요. 이러한 반중론자들하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굉장히 상업적이고 정사권에 가까운 인물입니다만 일종의 코알리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반중 이데올로기들이 미국 행정부 내에서 일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이건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크게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 인권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더 강경해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이 정책의 다이내미즘을 좀 너무 무시하는, 좀 지나치게 단순하고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인홍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당분간은, 적어도 일정 기간은 조정기간, 일종의 소강기를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 스스로 일방적으로 무역 관세를 때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5G 문제에 있어서도 동맹들과 연합해서 대응할 건데 그 구체적인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동맹들하고 조율을 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양자택일식 압박을 하지는 않겠죠. 쿼드나 INF 문제나 사드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도 적어도 일방적 선택을 겁박하듯이 강요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홍콩 문제 같은 인권 문제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터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쇼업 차원에서라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물러나야 된다는 식의 이념 대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곤란한 부분이 좀 적어도 숨쉴 공간이 생기면서 우리가 선택지를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제 한반도랑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바이든의 외교 키워드는 외교, 동맹, 이런 것들인데, 민주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이나 주한미군 조정 같은 동맹 문제는 당연하게도 한국 정부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북핵 문제인데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는 그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봅니다. 여러 가지 바이든 당선인 언급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정책 최우선순위는 넘버원은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입니다. 이거는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버리겠다고 했고요. 넘버2는 트럼프가 파기한 이란 핵 합의 복원입니다.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인 치적으로 자랑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복귀를 할 거고 아마 신속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넘버3는 민주주의를 미국의 안과 밖에서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종의 행사 차원에서 외교적인 이벤트 차원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죠. 각국의 정상들을 모아서 똑같이 민주주의 국가들, NGO들, 시민단체들 쭉 불러 모아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행사도 아마도 초기에 이루어질 거로 보고요. 넘버4는 러시아와의 뉴스타트 전략 핵무기 협정이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빨리 신속하게 이 군축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북핵 문제도 비핵화 문제로서 당연히 비핵 사안의 주요 아젠다 속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동맹국인 한국, 일본 또는 중국과 조율하는 조정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바이든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랬습니다. 나는 외교를 복원시킬 거다. 나는 전문가들하고 협상가들한테 권한임, 임파워먼트를 주겠다. 트럼프가 파괴한 외교 군대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얘기는 적어도 근시일 내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야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골을 좁힌 다음에 결과가 예상된 시점에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내 시즌2가 되지 않겠느냐. 북한이 드디어 또 못 참고 주목을 끌기 위해서 전략 도발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아마 수수방관하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래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외에 뭐 단거리 미사일들은 굉장히 많이 쏘곤 했습니다만. 그리고 한미 간에는 연합군사훈련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명시적으로 합의된 형태는 아닙니다만 일종의 그런 모라토리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단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마도 내년 봄에 다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북한은 당연히 전략도발 나오는 게 거의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 조율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나가서 보자면은 인도적인 목적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입장을 공약으로도 밝혔기 때문에 이런 걸 고리로 해서 남북 협력 사업이나 교류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 제재 유예를 내년에는 비핵화 협상,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 내년에는 좀 남북 관계에 주력해 외교력을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요. 나중에 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김성배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창훈 교수님께서 미국 새 행정부 출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앞서 오전부터 문재인 교수님 강의원에서부터 오늘 오후에 또 앞서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진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독일의 관념론자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헤겔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19세기 초반부에는 유럽에서도 이 아시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증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명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이집트까지 침략했으니까 또 헤겔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중국은 서구의 침략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존재를 추구해 나가면서 미몽에서 깨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식의 이제 변증법적인 논리를 전개한 건데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그러한 시점에 딱 도달했을 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국력 지표가 아직 국방비는 50% 중국이 이르고 GDP 같은 규모도 아직 70% 그 정도.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1인당 그러니까 구매력을 평가한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을 따라잡았거든요. 2015년부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이 굉장히 구조적인 경쟁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김성애 박사님은 좀 더 낙관적으로 조 바이든의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전망해 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도시국가 간의 전쟁을 쓴 펠로폰네소 전쟁사에서 이 부상하는 국가가 생기는 이 힘의 불균형 속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전쟁은 결국은 그 당사자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두려움 속에 굉장히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전쟁으로 발발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세계사에서 전쟁사 이런 케이스들을 찾아가지고 몇 가지 이 투키디데스 트레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가지 않았던 사례들을 몇 가지 찾았어요. 근데 그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최근에 이르는 미소냉전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핵무기라는 것 때문에 그랬겠지만 대부분은 그 전쟁으로 갔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지금 식냉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오전에도 뭐 잠깐 데이터를 우리 소개해 주셨지만은 특히 미국에서의 대중 퍼블릭 오피니언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그럼 물론 그 트럼프 리더십이 뭐 폼페이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자기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측면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단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대중 정책이 굉장히 뭐 자기 내부 정책인 이익도 있었지만 이 미국이라는 그 워싱턴의 정책 서클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건 굉장히 일반화된 퍼셉션을 갖게 된 거거든요. 특히 미국 경제와 처음에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디커플링 해야 된다라고 했던 싱크탱크가 아시안 소사이티라는 민주당 계열의 그 싱크탱크였던 것을 보더라도 지금 집권한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약간의 방법론은 좀 세련되고 젠틀맨십을 보이겠지만 중국에 대한 대중 정책이 여전히 견제하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밸런싱하는 걸 가져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은 미국 조 바이든의 대외 정책은 어떨 것이냐? 여러분들이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은 Foreign Affairs라는 미국의 이 국제 정치와 관련되는 여론을 이제 형성하는 중요한 잡지에 지난 3, 4월에 이 조 바이든 이름으로 자기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왜 미국이 다시 리드해야 되냐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 자신의 대외 정책을 이제 천명한 거죠. 그리고 물론 많은 참모들이 어떤 조언을 받아가면서 썼는데 대부분은 아까 앞선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통적인 민주당 대통령 리더십의 트럼프가 망가뜨렸던 국제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자주의 질서라든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 등등등, 그 다음에 동맹을 존중하는 등등을 다 회복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도 그렇고, 언명을 했죠. 파리 협정에 복귀를 하고, 뭐, WTO도 다시 가입을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란과 핵협정도 트럼프가 이제 망가뜨렸던 거 다시 복원하겠다 그러고, 그런 발언들을 했지만, 대중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구조적인 이유에서, 강한, 오바마 정부와는 다 다른, 그리고 물론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겠지만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견제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좀 고무적인 일은 앞서서 우리 폼프님께서도 미스터 폼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실 혹은 상원의원 시절에 시진핑과의 개인적인 컨택이 한 8번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사이인 거죠. 이것이 이 양국 간의 리더십 간의 어떤 그 퍼스널 커넥션이 이 양국의 서로에 대한 정책으로 좀 더 우호적으로 가지는 않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아직까지 기대는 합니다만 이미 미국 미국의 어떤 코어 여론 주도층 혹은 이해관계 집단들 코어 그룹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저는 그래서 세련된 방법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올해는 그냥 넘겨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나 가야 내년에는 또 2022년은 중국이 제20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내년에나 좀 기대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추가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김성동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외교안보 라인이 이제 진영을 갖추기 한 6, 7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게는 이제 전략적 공간이 열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과 지금 조 바이든 그 당선자와 교감을 해서 신뢰를 잃지 않는 그 틀 안에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는 거를 미국과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또 북한에다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동경올림픽도 앞두고 있어서 저는 그러한 미국 대통령의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요 동북아 지역의 일종의 임시 평화 체제, 임시 평화 체제라는 거를 좀 하자라는 그 선언, 정상의 선언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 우리 당분간 스톱하는 그런 그 합의 같은 것들을 좀 이끌어내는 공식적인 발언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간단히 줄이고 또 시간 되면 또 다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디스커션트 발제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요. 절차를 조금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3분씩 랩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안 하기로 하고 대신 지금부터는 그 디스커션트 네 분들 간의 플로어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왕 나온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유토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언권을 얻는 방법은 아무래도 손을 이렇게 들어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유토론 시간을 시작하는 마당에 제가 그 미스터 폼프리텍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아세아 지역에 대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사업이 계속될 걸로 보는지 우선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주저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너 교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바로 바이든은 정책적인 패키징을 함에 있어서 보다 좀 소화 가능한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이 나갈 방향에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 교수님만큼 낙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우선순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제가 보기에는 보다 겉포장 혹은 좀 더 보기 좋고 우호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또 러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네, 박사님. 예, 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워낙 이 문제 가지고 먼저 그 펌프레이트 컬럼니스트께는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 취임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잘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 바이든 진영 사람들과의 그 친분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고, 다른 한편은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갔는데 왜 이렇게 오버해서 앞서가느냐, 그래서 어느 장단을 그 주머니에 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랑 한미 간에 북핵 문제건 뭐 여타 다른 그 안보 이슈건 그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 좀 팁을 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서 또 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미국적인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좋은 것인지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인홍 교수님한테도 질문 하나 드리면, 이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비핵화 협상이 북미 정상 간 톱다운으로 막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어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중간중간에 그 중국에 각오해서 그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는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실무 협상을 좀 중시를 한다고 하면은 또 중국의 역할을 또 거론을 했더라고요. 과거보다는 이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이 워낙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저리를 내는 사람들이고 일종의 퍼티그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동맹국 한국, 그리고 최대 2의 당사국 중에 하나인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중의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중국 쪽에서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뭐 과거와 같은 육자회담의 재개 같은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네, 김성배 박사님 질문에 대해서 미스터 펌프릿 먼저 답을 해주시고 수인홍 교수님 답을 해주시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펌프릿. 질문 감사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련돼서 조언, 팁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미국 내에서 15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 유지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고 있는 유일한 합의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이든이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대중 정책과 전략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글쎄요. 마크 루비오 같은 의원들이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루비오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워너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존 워너 의원 등등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것이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재개하라는 거죠. 군사훈련을 재개하려는 압박이 충분히 커질 수 있고, 한미 동맹의 공고화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 동맹의 공고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너무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의 군사훈련 재개를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인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미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2017년 당시 상황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중국이 여섯 번 혹은 7번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관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중국이 사실상 얻은 것은 없죠. 2018년부터 트럼프가 대중 강경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중 관계와 관련해서 시진핑과 진중원이 상호 방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때 합의한 것이 핵 문제 때문에 북중 간의 관계가 침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런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쟁과 관련해서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이 되겠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가 취해지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 등을 재개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등도 가능하지만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n both 미래 미중 관계를 보든 한반도 상황을 보든 중국은
중국이 이제 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여러 전략적인 상황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희망적인 어조를 통해서 지나치게 낙관을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지금 시간이요. 3시 5분 부산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1분 정도 마지막 클로징을 해야 돼서 남은 시간이 3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적게 남아서 질문과 답변을 약간 좀 프라이오터라이즈를 좀 해주시고요. 질문은 1분, 답변은 맥시멈 3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면 김 박사님. 차 교수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한국분 2분 계시고 온라인으로 외국분 계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김 박사님 대답과 질문해가지고 보면 관련해 제가 잠깐 대답을 하고 또 2분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의 외교정책 구상과 관련된 데서 한반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무자들한테 권한을 줄 것이고, 그리고 동맹국과 그 다음에 including China라는 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써서,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아주 제너럴하게 쓴 건지 어떤 구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펌프렛 기자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는 프라이어리티가 테이블에서 이제 높은 순위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래서 전략적 인내라는 걸 했는데, 지금 전략적 인내 버전 2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핵실험을 몇 차례 하고 ICBM을 개발했다라는 그 사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프라이어리티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파키스탄처럼 스레시홀드 뉴클리어 파워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프라이어티를 두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은 조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거를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인경 교수님께는 지난 사드 문제에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혹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1대1로에 대응해서 이 지역에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만드는 쿼드에 아침에 플러스 알파에서 한국의 참여를 지금 푸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 통과하는 한국의 에너지 물동량에 대한 걸 명분으로 해서 그 정도 작전을 하겠다라든가, 어떻든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반응을 할 것인지, 물론 사드 수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생각이나 리스폰스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미스터 펌프렛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차 교수님.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아주 난처한, 난감한, 또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지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심을 확 끌게 되겠죠. 워싱턴에서. 네, 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미국
받게 돼서 미국한테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제 핵무기나 아니면 이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좀 다른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북한의 행사를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직접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식에서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겠죠. 중국의 한국 정책을 대한국 정책을 보면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전 세계에 이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프로젝트와 또 그 국가들에서의 그 국내 정치로 인해서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 이후에 그렇게 복잡성이 더해졌는데요. 뭐 한동안 그 사드 문제로 굉장히 안 좋았다가 급냉했다가 지금은 한중 관계가 좀 서서히 지금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공동의 대응을 해가면서는 좀 더 협력 관계로 전환이 다시 된 것 같은데 그 다자주의적인 그런 그 다자적인 그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런 협력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 이 경제 개발 프로젝트, 중국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에다가 대놓고 참여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중국 정부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편을 들어달라, 미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러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도 민주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중국의 이 책임이나 이런 것을 좀 우회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그런 식의 비판을 하지는 않았고요. 국제사회에서의 대중 정책은 그냥 그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란이든 북한이든 그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 계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정치적인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아주 뚜렷한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미 지금은 미국 사회가 많이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에 기반한 그런 통일된 일관성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WTO로 복귀하겠다, 뭐 파리 협약으로 복귀하겠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른 반대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말은 했지만 외교 정책 자체가 높은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을 새로 꾸려 나가는데 국내적으로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독이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있어서 대외 정책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우리 미스터 펌프리께서 조금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사회를 치유하겠다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과제를 떠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는 환태평양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동맹 관계의 공고화를 먼저 한 이후에 그다음에 중국 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차차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또 그렇겠죠. 또 지금 코로나 사태도 굉장히 심각한 와중이고 또 경제 난도 힘들기 때문에요. 또 정치 시스템이 지금 균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에 먼저 대응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난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맹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한 이후에 경쟁국들,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쟁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펌프리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미국 민주당과 우리 지금 한국 여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협력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컨셉을 이제 뭐 이해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 그리고 그분을 보좌할 외교팀의 생각을 염두에 뒀을 때 그렇게 기대를 해도 괜찮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y sense, just 워싱턴 인사들과 대화한 결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한국의 대북 피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스 프로세스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이 오히려 북한에게 또 양보하고 김정은 정권에게만 유리한 것들을 다시 내어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냉소주의가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냉소주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입장입니다. 네, 남북 간의 어떤 화해와 피스 프로세스를 위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희망을 제가 존중을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조차도 그런 한반도의 피스 프로세스를 그렇게 무조건 낙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에서 뭐 베이징으로 LA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반대 방향으로 두 분 온라인으로 계시는 미스터 펌프릿하고 프로페서 쉬께서 우리 한국 디스커선트에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국 쪽에서 뭐 plenty of questions, overwhelming.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왜 학자분들이 왜 이렇게 낙관적인가 궁금해졌습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낙관하시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희망적인 논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이유가. 그리고 펌프리 씨가 얘기를 했듯이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대처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좀 흡족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또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전략적인 확장에 대해서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스가 총리의 반응을 보면 지금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학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멍자엔의 접근과 문재인의 접근과 이런 접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로 낙관을 하고 계신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인홍 교수님께서 우리 두 분 한국 디스커선트께 여쭤봤어요. 낙관주의의 근거가 뭐냐라는 취지신데 시간이 좀 그래서요. 이 질문은 제가 그 김성배 박사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걸로 3분 이내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그 펌프리 씨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정말 워싱턴 분위기가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뭐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어떤 동맹에 대한 강조를 하니까 오히려 군사훈련을 하자고 압박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다면 이건 좀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
35호 ICBM 발사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안 하고 있죠. 핵실험은 6차 이후로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6차가 대충 100킬로톤 정도의 위력이니까 수소폭탄급이라고 많은 핵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15호는 미국 본토를 다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정도로 고각 발사를 했죠. 고각 발사로. 그러고 나서 중단한 이유는 이제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우리 능력 알겠지.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론 북미 간에 계속 협상이 되고 뭐 연합훈련도 중단되고 그러니까 그 효과도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가서 모든 그런 긴장감과 서로 간의 그런 게 없어지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연합훈련이 진행이 되고 똑같이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좀 다루려고 한다면 다시 보여줘야 된다는 매우 강한 충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북한이 핵실험하고 ICBM 시험 발사하면은 트럼프 말이 맞아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그 핵실험이 없었고 더 이상 ICBM 발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트럼프의 과거 발언이 맞다는 걸 입증해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좀 우리가 한미 간에 진지하게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게 잘 되겠지라는 일종의 희망적 관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뭐 그만큼 세상에 이 희망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공화당 쪽 사람들도 그렇고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민주당 쪽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훨씬 편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거는 뭐 민주주의가 승리할 거라 혹은 변화와 관여에 대한 믿음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뭐 이번에 미셸 플루노이 그 국방장관 후보자죠. 뭐 굉장히 바이든 캠프에서 중요한 이치를 점하는 인물인데 2017년 11월에 또 한국으로 왔었죠. 저도 만나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뭐 얘기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당국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차이점을 좀 찾아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미스터 폼프리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플로어를 미스터 폼프리에게 드리기 전에 일본 얘기가 조금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께서 2015년에 아베 총리 요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군대 위안부 문제 중재에 위해서 통화를 하셨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러고 2017년 위안부 합의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손상이 됐다는 뉴스를 듣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께서 실망하셨다. 이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그리고 특히 이어서 한미일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던 것과 어떻게 좀 달라질까?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까지 합쳐서 3분 내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r. Pomfret, do you have it? Thank you. So, 네, 감사합니다.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 동맹국과의 관계에 다시 관여를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한일 관계가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간섭이나 관여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화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낙관주의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셸 플루노이 외교부 선임 이 지금 내정자에 대해서도 그분을 포함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세가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 미국에서 동맹국을 대할 때나 아니면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요. 그러니까 뭐 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상을 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은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다 이 경쟁 관계를 조금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빨리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도 과도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또 미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면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이제 한국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밀월 관계나 이런 것이 이제 갑자기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낙관을 하지 않는다고 뭐 무조건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발언 원하시는 분? 차 교수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조 폼프렛 기자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기를, 얼마나 북한 문제가 프라이어리티에 두개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팀이 짜여지는 앞으로의 몇 개월, 수개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이전 민주당 정부, 즉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좀 반성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당연히 있겠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략적 인내라고 평가라고 하는 과거의 정책이 왜 북한이 그 시기에 핵실험을 수차례 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과연 지금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스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북한 북핵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미스터 폼프렛 2분 정도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 제약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차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실제로는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요, 뭐 핵 실험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그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매일같이 이 수십만 명씩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병들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인종 문제가 지금 불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가 정말 너무나 큰 도전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무슨 문제가 폭발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즌2도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대외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내 정치를 좀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주 굳건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관으로서의 그 훈련과 또 경력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정치에 입문했지만 지금은 국내 정치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좀 트럼프랑은 좀 반대인 거죠. 지금 병든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성공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요. 확실한 것은 북한은 지금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요. 네, 스인원 교수님께 오늘 중국어 통역을 말을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3분 동안 스 교수님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경에서, 파리스에서, 베를린에서 또 동맹국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도 좋은 접근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부통령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과거의 그런 좋은 일들을 그대로 다시 재현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이미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이죠. 미국 자체도 국내적으로도 변했고 미중 관계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참고할 만한 다른 사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또 코로나 상황도 지금 심각한 와중입니다. 미국의 동맹 관계,
공고화라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전 오바마 행정부 당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전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시진핑 행정부도 2, 3년 전의 행정부와는 다릅니다.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변화한 모든 상황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보다 신중한 접근을, 진지한 접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쉽지 않은 게 오늘날.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카메라가 꺼져서 제가 클로징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 펌프릿 하고요. 그 다음에 시 교수님, 김성배 박사님, 차창원 교수님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에 오늘 나온 질문과 답변들이 우리가 현 상황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 디스커선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1세션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재단 관련 여러분들, 그리고 이용인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로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모자랄 만큼 매우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있다면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외 연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고 또 완벽하게 시간 관리를 해주신 우리 김수건 명예교수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책상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소지품을 들고 로비로 나가주셔서 다과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분 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은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의 이사님, 감사님, 그리고 심포지엄 기획위원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자유로운 토론의 무대입니다. 재단의 자체 행사인 만큼 유튜브로는 생중계되지 않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다른 분들께서는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